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계정통합과학 개념 강의 영상이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O2 교재로 선택했습니다. O2 난이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원이 과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전 통과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죠. 새로운 교과 과정이 오면서 처음 나온 내용이고 내용은 어렵지 않죠. 과학을 배우기 앞서서 기본 단위 같은 거를 한번 공부하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야.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내용이 과학의 기본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무엇을 먼저 배우고 갈 건지 한번 핵심 집기를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배울 거는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를 비교하는 걸 배우게 되죠. 시간 사이즈, 공간 사이즈가 누가 크고 작은지를 비교만 하면 되는 거라서 매우 쉬운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과 길이의 측정 방법이거든. 시간과 길이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되고 이것도 쉬운 내용이고요. 세 번째 배울 내용은 기본량과 단위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기본량이 무엇이며 그 기본량의 단위를 어떻게 약속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며 자, 마지막 배울 게 뭐냐면 유도량과 단위가 되죠. 기본량을 배웠으면 기본량으로 유도되는 유도량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대한 내용과 단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면 끝이 나죠.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시간과 공간이고 첫 번째 자연 세계가 나와 있는데 크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과학 탐구를 하는 그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매우 작은 세계가 미시 세계죠. 원자, 분자, 이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미시 세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 큰 세계를 말하는 거지. 나무, 동물, 천체 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잖아. 이런 거를 거시 세계라 합니다. 딱히 명확한 구분 기준을 가지고 미시, 거시를 나오지 않고 그냥 매우 작은 세계, 나노미터 세계를 우리가 미시 세계라고 하고 그냥 볼 수 있는 세계를 거시 세계라고 합니다. 그게 다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죠. 세포 같은 것들. 자, 세포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포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신경세포 뉴런은 눈에 보이는 세포거든. 매우 크잖아, 길고.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세포인 난자도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데 눈에 잘 보이잖아. 이런 거 좀 애매하거든. 그 교과서마다 미시 세계로 보는 교과서가 있고 거시 세계로 보는 교과서가 있죠. 그건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애매한 거는 시험에 나오긴 힘들겠죠. 그 말고는 뭐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규모에 대한 이야기거든. 자, 규모라는 거는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말하는 건데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있네. 자, 시간 규모를 먼저 보게 되면 안드로메다는 나이가 100억 년이래. 어마무시 큰 단위가 되죠. 시간 규모 매우 크죠. 그 다음에 고양이는 평균 수명이 15년밖에 안 되니까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아졌죠. 그 다음에 적혈구의 평균 수명이 한 4달 정도 120일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적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뼛속에 있는 골수세포,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일단은 수명이 120일 작은 사이즈고 자, 더 작은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세슘 원자라고 있죠. 지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세슘의 원소 기호가 CS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세슘은 실제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 건 대충 아실 거 아니야. 그 전자가 진동해서 그 세슘 원자에서 빛이 나오거든. 근데 재밌게도 그 빛의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약 92억 번. 1초에 92억 번 진동하는 빛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럼 이 진동수가 일정하다 보니까 92억 번 진동하는 거를 1초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 이해하시겠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1초의 기준은 세슘 원자의 진동수로 잡는 거야.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세슘 원자. 진동수가 일정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시간의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 규모를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안드로메다의 지름이 62킬로파섹이라고 나와 있죠. 아주 큰 천문단입니다. 자, 파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중학교 때 배우긴 하거든. 1파섹의 정의는 3.26 광년이 되죠. 자, 광년의 1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의 속력으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광년은 거리 개념이지 시간 개념은 아니야. 자, 광년이 기호로 LY라 쓰기도 하죠. 라이트 이어라고 해서. 자, 빛의 속력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 어마무시 빠르죠.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초에 3억 미터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 빛으로 지구와 달을 가게 되면 1초 만에 도착하는 거거든. 엄청 큰 단위, 그러니까 엄청 긴 길이가 되는 거지. 자,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잖아. 태양. 태양은 낮에 뜨는 별인 거니까 밤에 뜨는 별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라는 별이 있어요. 프록시마. 자,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는데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거든. 이 별의 거리가 약 4광년 떨어져 있거든. 4광년. 자, 4광년이라는 거는 빛의 속력으로 4년을 가야 돼. 어마무시하게 긴 거리지. 우주에서는 또 긴 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프록시마 별을 본다는 거는 그 프록시마 별에서 4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게 되는 거잖아. 과거를 보는 거죠. 그게 광년의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거는 파섹이라는 단위가 강년보다는 큰 단위가 되는 걸 기억하시라고. 천문 단위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천문 단위. AU라는 단위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AU가 뭐냐면 태양과 지구가 있죠.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라 그러면, 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죠. 이것도 큰 거리는 아니야. 우주에서 보게 되면. 근데 숫자가 불편하거든.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숫자가 불편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로 잡자는 거야? 이걸 1AU라고 약속을 하자는 이야기죠. 이것도 천문 거리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광년과 비교해 보면 1광년 있죠. 1광년은 AU로 환산하게 되면 약 6만 AU가 되는 거니까 약. 광년이 어마무시 큰 단위인 걸 알겠죠? 대충 감이 잡히시죠? 따라서 결론은 파섹이 가장 큰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이어, 광년이 되고요. 가장 작은 단위가 일단은 천문 단위가 AU가 되는 것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이거 말고는 나올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양이의 평균 몸 길이가 0.6m라고 하네요. 60cm. 아주 작죠. 사이즈를 보는 거야. 공간 규모를 비교하는 거지. 그치? 이런 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적혈구의 지름은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라고 나와 있죠. 자, 음의 지수가 나와 있는데 혹시 잘 못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는 100분의 1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의 마육승이라는 거는 공이 6개 붙죠. 100만 분의 7m라는 겁니다. 자, 소수점으로 환산하려면 이 끝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6칸 가시면 됩니다. 1칸, 2칸, 3칸, 4칸, 5, 6칸 점을 찍어서
0.000007이 되겠죠. 이것도 잘 안 되는 학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더 작은 사이즈가 원자 반지름 사이즈네. 원자 반지름이 피코미터랍니다. 이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예요. 어마무시하게 작은 단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 규모를 크기별로 비교를 해본 거야.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비교만 하시게 되면 문제를 다 맞추게 되죠. 아주 쉬운 내용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단위의 접두호 기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숫자가 매우 커지거나 매우 작아지면 쓰기가 불편하니까 접두호 기호를 써서 좀 편하게 표현하자는 이야기거든. 자, 킬로미터, 킬로라는 거는 10의 3승인 거 대충 아실 거고요. 킬로보다 더 큰 게 메가가 되고, 메가는 10의 6승 단위가 되고요. 접두어 기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더 큰 게 기가가 되죠. 기가는 10의 9승. 자, 기가보다 더 큰 게 테라죠, 테라. 테라 들어보셨죠? 테라. 테라가 10의 12승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킬로 바로 밑에 또 쓰는 단위가 있죠. H라고 쓰고 우리가 뭐라 읽냐면 헥토라고 읽죠. 헥토. 이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헥토라고. 10의 2승 단위가 되고요. 접두어 기호가 되고, 우리가 중3 때 날씨를 배우면서 기압을 배우거든. 1기압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1기압이 1013 헥토 파스칼로 표현했죠. 여기 헥토가 등장하죠. 이거는 101300 파스칼과 똑같은 거죠. 이 공 두 개를 뗀 게 헥토가 되는 거니까. 헥토도 써봤으니까 한번 써본 거고. 그 다음에 단위를 내려가게 되면 밀리가 나오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가 되는 거고, 접두어 기호가 되는 거고, 이 사이에 또 많이 쓰는 게 한 개가 있죠. 시로 표현하고요. 이걸 센티라고 하죠. 센티. 센티가 10의 마 2승이 됩니다. 센티미터 할 때 그 센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밀리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자, 밀리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마이크로, 10의 마 6승이죠. 마이크로. 자, 이 기호를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겨 먹었죠. 이게 그리스 문자가 되고요. 그리스 문자로 뮤라고 읽는 거고, 뮤라고. 단위로 쓸 때는 마이크로로 읽는 겁니다. 그죠? 원래 기호는 뮤인데 단위로 쓸 때는 마이크로라고 읽는 거야. 이 비슷한 관계 더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오메 법칙 배웠을 거 아니야. 그 오메 법칙의 저항의 단위가 이렇게 쓰죠. 옴이라고 읽죠. 이 모양을 쓰고요. 이 모양은 원래는 무슨 모양이냐면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죠, 오메가. 대문자 오메가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소문자 오메가는 수학 시간에 쓰죠. 허수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 이 W 모양이 소문자 오메가가 되고, 이게 대문자 오메가가 되는 거거든. 근데 과학에서 단위로 쓸 때는 이걸 옴이라고 읽는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더 작은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고요. 나노 사이즈는 기호가 n이고 크기가 10의 마 9승이 됩니다. 또 있죠, 작은 사이즈가. 이 바로 위에 작은 사이즈가 P라고 쓰고 피코죠, 피코. 아까 했던 피코가 되는 거고, 피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가 됩니다. 접두어 기호가 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7 메가미터라는 거는 7 곱하기 10의 6승 미터가 되고, 다시 말하면 7에다가 공이 6개 붙죠. 700만 미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접두어 기호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3번 보시게 되면 시간과 길이의 측정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과거에는 측정이 정밀하지 못했겠죠.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나 뭐 물체의 크기를 측정했다는 거는 손으로 재거나 뭐 정확한 측정 도구가 없으니까 그지? 시간도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나눠서 쟀겠죠. 근데 결론은 현대는 시간과 길이의 측정 기술이 발전해서 다양한 규모의 측정이 이루어졌겠죠.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시간 측정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슘 원자식에 세슘의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그 진동수 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거든. 그 세슘의 원자식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세슘 원자식인데 보시면 300만 년에 약 1초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잖아. 300만 년에 1초. 어마무시하게 정밀하죠. 정밀하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고속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원자나 분자 내부의 움직임을 나노초 이하까지 측정할 수가 있대. 자, 우리가 현미경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광학 현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이 있죠. 우리가 보통 보는 게 광학이죠. 가시광선을 굴절시켜서 보는 거잖아. 이 광학이고, 자, 광학은 한계가 있죠. 보는 사이즈가. 근데 나노미터의 단위까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전자 현미경을 봐야 되는데 이 투과 전자 현미경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자, 시료가 있어. 이게 시료가 있는데 밑에 시료가 깔려 있겠죠? 자, 위에서 전자를 쏘는 거야. 전자총으로 빔으로 전자를 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면서 약간 휘어지거든. 시료 때문에. 여기 스크린에 상을 맺게 되겠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물론 아주 정밀하게 보이겠죠. 근데 쏘는 전자 있죠. 이 전자 쏘는 전자의 시간 간격을 나노초까지 줄일 수 있는 거지.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전자를 막 쏴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스크린의 모양이 변할 건데 나노초 사이즈로까지 변하는 걸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자나 분자 내부의 움직임을 나노초까지 측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자세한 거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 측정을 봅시다. 레이저 길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답니다. 자, 레이저 길이 측정기는 대충 아시겠죠? 레이저를 쏴서 그 반사의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 재는 방법이거든. 레이저는 빛이니까 빛의 속력은 일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내가 재고 싶은 그 벽에다가 쏘는 거지. 그 벽을 맞고 반사해서 오는 시간을 재서 거리를 정밀하게 재겠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중국 천문대에서 달까지 거리를 재려고 쐈죠. 달에다가 레이저를 쏜 겁니다. 그럼 달에 레이저가 반사되어서 다시 지구로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지구와 달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실험인데, 그럼 어떻게 반사를 하느냐? 달에 거울이 있죠. 예전에 아폴로 15호가 갔을 거야. 15호가 달에다가 반사경 거울을 두고 왔단 말이야. 거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반사시켜서 지구와 달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잰 거죠. 누가 잰 거냐면 중국에서 잰 거야. 이렇게 잰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이건 대충 아시죠? 아버지 차나 어머니 차의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위성에서 좌표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미세한 이동거리도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아까 말했던 전자현미경, 나노 단위로 물체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대. 매우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그림 보시면 이 앞에 게 적혈구 그림이고 가운데가 혈소판, 마지막 게 백혈구니까 광학 현미경은 안 보이거든. 전자 현미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기술이,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은 우주 망원경, 좋은 망원경이겠죠. 좋아 보이잖아. 이걸 이용해서 멀리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한 그림 볼까? 이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고, 그 다음에 이 망원경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거든.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원리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이런 사진 보면 아 허블이고, 이런 사진 보면 제임스 웹이구나 정도 아시면 문제를 다 풀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측정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거잖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다양해지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세계는 크게 확장되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은 나올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 기본량과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기본량과 단위를 공부하기 앞서서 뭘 아셔야 되냐면 물리량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물리량이 뭐냐면 정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하여 숫자 있죠. 숫자 곱하기 단위의 숫자 곱하기 단위로 표현한 양을 물리량이라 해요. 측정하여 숫자 곱하기 단위로 표현한 양, 이걸 물리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m라는 거는 10 곱하기 미터라는 단위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m를 10배 한 거니까 대략적으로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그게 물리량인 거야. 이거 알고 들어가자고. 자, 정리해 봅시다. 기본량이라는 거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인데, 이 양이 뭐라고? 이 양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기본량이 뭐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길이 있고 시간 있고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으로 총 7개가 있는데, 뭐 시간은 잘 아실 것 같고 길이도 잘 아실 것 같고. 자, 질량을 약간 헷갈려 하시니까 질량에 대해서 약간 좀 공부를 합시다. 자, 질량과 무게가 헷갈리죠. 질량과 무게는 다른 건데 같이 우리가 쓰기도 하잖아. 비슷한 값을, 비례하는 값을 가지니까. 그럼 질량이 뭔지를 보자고. 자, 질량의 정의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 하거든. 자, 고유하다는 거는 우주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양. 지구에서 재거나 달에서 재거나 화성에서 잰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양이 물리량이 질량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무게는 다르죠. 무게는 지구에서 재면 달에 잰 거랑 무게는 다른 거잖아. 달에서 재는 무게가 훨씬 가볍죠. 그럼 질량을 재는 방법은 봐봐. 양팔저울을 쓰거나 또는 윗접시 저울을 쓴단 말이야. 양팔저울은 말 그대로 팔이 2개 있는 거야. 이거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팔이 2개가 있는 저울이 양팔저울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재고 싶은 물체를 왼쪽에 올리고, 그지? 오른쪽에는 분동 알죠? 분동, 추 같은 거 올려서 평형, 균형을 맞추는 원리거든. 그럼 내가 이 시루를 이 시루를 올려서 이 균형을, 이 추의 균형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g의 분동을 올렸다 치자고. 올렸더니 이 저울이 균형을 맞춰줬다는 이야기, 평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란 이야기야? 10g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울을 가지고 우주 어디를 가든 달에 가도 이 시료의 질량을 재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동이 10g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이게 질량을 재는 방법이고요. 윗접시도 마찬가지겠죠. 접시가 그냥 위에 2개 있는 게 윗접시야. 이렇게
이것도 균형을 잡는 거잖아. 평형을 잡는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시료 올리고 분동 올려서 재는 거거든. 그래서 질량은 어디 가도 변하지 않는 양이다. 그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 다음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거든. 전하라는 거는 전기를 띤 입자를 전하라 그래. 자, 플러스 전하가 흘러도 전류가 흐르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가 흘러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온도는 대충 뭔지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광도는 빛의 밝기 또는 빛의 세기를 광도라고 하죠. 뒤에 자세히 공부합시다. 자, 마지막 물질량은 질량과 다른 말이야. 물질량은 뭐냐면 개수 있죠. 개수. 한 개, 두 개 세는 개수. 그 개수의 단위가 개수에 대한 기본량이 물질량이 되는 거야. 총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 1단원에서는. 자,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가 없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질량을 재기 위해서 이 자를 가지고 잴 수 없는 거잖아. 이 길을 재는 자를 가지고 질량을 잴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질량을 재기 위해서 길을 재는 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온도 재는 온도계를 가지고 질량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그지? 기본량은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만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기본량의 단위거든. 자, 기본량은 뭔지 알았어. 그럼 거기에 단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단위를 통일하는 거 약속을 하는 거야. 어디서? 국제 단위계에 따라서. 그걸 SI 단위계라 그러는데 S가 시스템이고 I가 인터내셔널이거든. 국제 단위계를 SI라 그래. 자, 통일할 필요가 있죠. 약속할 필요가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길이 단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피트를 많이 쓰고, 피트라고 들어봤죠? 미국 가면 마일, 1마일, 2마일 하잖아. 마일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인치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척, 두 척 또는 한자, 두자 너무 다양하죠. 단위 쓰는 게 길이 단위만 하더라도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니까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떻게? 길이는 미터로 쓰자. 이렇게. 이게 국제 단위계라는 거지. 국제 단위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야. 다 정해놓은 거야. 그 단위를. 보면 시간의 기본 단위가 초로 약속을 한 거고요. 초를 쓰자는 이야기고. 자,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고요. 자, 전류의 기본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암페어 많이 들어봤죠? 암페어. 자, 그 다음에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입니다. 자, 켈빈이라는 거는 절대 온도가 되죠. 절대 온도. 자, 섭씨는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섭씨를 많이 쓰긴 하죠. 자,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입자의 움직임으로 정의를 하거든.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면 온도가 높은 거고 입자가 천천히 움직이면 온도가 낮은 거야. 그러다가 입자들이 정지하면 그때가 온도가 없는 거잖아. 그때를 0켈빈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 단위야. 그럼 참고로 섭씨도 한번 봐요. 섭씨 온도를 많이 쓰긴 하죠. 도씨라고 하죠, 단위가. 자, 섭씨 온도의 기준은 뭐냐면 물을 기준 잡아서 물이 얼 때가 0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얼 때를 0으로 잡은 거고 물이 끓을 때를 100으로 잡아서 100칸을 나눈 거죠. 이게 섭씨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화씨 온도도 있죠. 도F라고 하죠. 페렌화이트 온도라고 하는데, 자, 화씨 온도도 마찬가지야. 물을 기준 잡아서 물이 얼 때를 32로 잡은 거고요. 물이 끓을 때를 212로 잡은 거야. 이걸 180칸을 나눈 거죠. 이게 화씨죠. 그러니까 섭씨나 화씨나 기준은 물로 잡은 게 맞는데 기준점이 다르죠.
화씨는 물이 얼 때를 32로 잡은 거고요. 그때 섭씨는 0을 잡은 거잖아. 화씨는 미국 애들이 많이 쓰는 거고, 왜 하필 32로 잡았냐고 이야기하면, 0으로 잡으면 온도만 조금만 떨어지면 영하가 음수를 써야 되는 거고, 근데 32로 약간 높게 잡아버리면 온도가 내려가도 음수를 안 쓸 수 있으니까 양수로 다 표현 가능하니까 약간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썼다는 말이 있죠. 32로 썼다는 말이. 우리는 뭘 쓴다고? 절대 온도를 쓰게 되죠. 기본 단위로. 근데 섭씨를 하도 많이 쓰니까, 그지? 이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간격 있죠. 백한 이 간격. 섭씨나 절대 온도의 간격은 동일하게 맞춘 거예요. 편의상. 따라서 우리가 0켈빈이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3도씨잖아. 그러면 0도씨는 몇 켈빈이 되는 거야? 간격이 똑같으니까 273켈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고. 그래야지 환산이 편할 거 아니겠냐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광도죠, 광도. 자, 광도는 빛의 세기, 그죠? 빛의 세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빛의 밝기라 하기도 하죠. 중요한 거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와 빛의 밝기를 광도로 합니다. 단위는 칸델라라고 하죠. 우리가 양초를 캔들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양초를 스페인어로 칸델라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마 스페인어를 썼나봐, 단위를. 자, 우리가 여기 광원이 있다고 치자고. 여기 전등이 있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 빛의 밝기를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쯤에다가 판때기를 설치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빛이 사방으로 퍼질 텐데 이 판에 도달한 빛은 이 면적당 이만큼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우리는 조도라 하죠. 조도. 표현이 다르죠. 조도는 기본량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 값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면적당 받는 빛의 세기를 조도라 하고, 이 단위는 LX라 쓰죠. 읽을 때 럭스라고 읽어. 그러니까 보통 과학 실험할 때는 빛의 세기를 조절할 때 그 빛의 세기는 광도가 아니고 조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칸델라는 볼 일이 별로 없어. 과학 시간에 볼 일이 별로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물질량이죠. 물질량. 자, 물질량은 아까 이야기했죠. 개수라는 개념이죠. 개수. 예를 들어 보자. 자, 요즘에는 잘 안 쓰지. 연필 한 다스란 말 잘 안 쓰고, 보시면 요즘에는 한타라 그래. 한타. 연필 한 타가 몇 개 정도 되냐, 몇 개를 말하는 거냐면, 연필 12개를 우리가 한 타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문방구 가서 연필 2타를 산다는 거는 연필 24개를 사는 거잖아. 그래서 묶어 세는 개념이 이 타의 개념이라면 마찬가지야. 우리가 원자, 분자, 이런 애들은 너무 개수가 많죠? 진짜 물 한 컵에 물 분자만 하더라도 별의 개수만큼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세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따라서 그런 작은 미시세계 입자들은 묶어 세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1몰, 한 묶음이라 보시면 되고, 1몰의 개수는 과연 몇 개를 묶어서 세는 개수냐면, 대략적으로 6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묶은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숫자가 공이 23개 붙는 거니까 셀 수 없는 숫자야.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하자? 1몰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몰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화학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때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개의 기본량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단위하고 뭐가 기본량인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맞추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도량을 봅시다.
자, 유도량이라는 거는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양인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기본 양의 단위를 조합하여 사용하죠. 자, 유도량은 기본 양을 조합한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웬만한 전부 다 물리량은 다 유도량이 되는 거죠. 그 많은 것 중에서 몇 개만 보도록 합시다. 자,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이고 보통 길이 곱하기 길이의 곱이니까 기본 양인 길이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래서 길이를 3번 곱하는 거니까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부피의 유도 단위가 되죠. 따라서 부피는 유도량이 되는 거라고. 자, 속력을 볼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 그러면 시간에 대한 기본량 세컨드, 단위가 세컨드고요. 거리가 길이잖아. 길이에 대한 기본량 단위가 미터가 되죠. 그래서 세컨드 분의 미터가 단위가 되죠. 유도 단위가 되고, 보통 분수 단위는 이 분수를 이렇게 슬러시로 표현하죠. 그래서 미터 퍼 섹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러시, 이 퍼라고 읽고요. 퍼라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가 되고 왼쪽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미터 퍼 섹이 단위가 되죠. 유도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밀도를 봅시다. 자, 밀도의 정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피는 유도량인데 길이를 가지고 유도된 양이죠.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되고 질량은 킬로그램이 되겠죠. 따라서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도 단위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 개 더 있겠죠. 여러 개 더 보고 갈까요? 자, 보시면 다양한 유도량과 단위가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하죠. 한번 봅시다. 넓이는 쉬우니까 패스. 부피도 방금 했고 속력도 방금 했어. 자, 가속도를 보자고요. 자, 가속도가 뭔지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고 단위를 보는 거야.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 분의 속력을 가속도로 합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야. 그럼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가 되고요. 속력의 단위는 세컨드 분의 미터가 되죠. 자, 단위도 숫자처럼 똑같이 쓰는 거고 약분 똑같이 하는 거고, 이게 번분수잖아. 번분수 1분의 S분의 S분의 M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는 거야. 친구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분모가 세컨 제곱이 되는 거고요. 분자가 미터가 되죠. 따라서 단위가 미터 퍼 섹 제곱이 단위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의 유도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힘을 봐요. 이제 힘을. 자, 힘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질량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면 가속도를 곱하는 거야. 이게 힘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질량의 단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킬로그램이고, 자, 가속도의 단위 구해놨죠. 여기 미터 퍼 섹 제곱이니까 이 단위가 힘의 단위, 유도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단위가 길면 불편하잖아. 그 단위가 이렇게 길어지면 줄이죠. 그래서 뉴턴이라는 기호 n을 써서 우리가 단위를 줄이게 되죠. 이 기호가 뉴턴이 되죠. 이 뉴턴이라는 단위도 무슨 단위가 되는 거야? 유도 단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양의 단위를 빼고 전부 다 유도 단위인 거예요. 그냥 이것도 유도 단위가 되는 거죠. 힘의 단위 뉴턴. 자, 그 다음에 밀도는 방금 했고요. 이제 압력을 한번 볼까? 압력을. 자, 압력의 정의라는 거는 면적분의 힘의 크기, 면적분의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압력의 정의가 됩니다. 압력이라 합니다. 유도량이 되겠죠. 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고 힘의 단위는 여기 위에 있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섹 제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단위를 정리하게 되면 분모는
미터 제곱 색 제곱분의 분자는 킬로그램 미터가 되는데, 미터 하나 약분할 거 아니야. 약분되면 미터 색 제곱분의 킬로그램이 되죠. 따라서 킬로그램 퍼 미터 색 제곱이 단위가 되는 겁니다. 유도 단위가 되겠죠. 단위가 길죠. 마찬가지로 줄여서 우리가 이걸 PA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유도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 농도가 나와 있죠. 자,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 농도가 진학이잖아. 그래서 특정 부피에 안에 알갱이들의 개수, 이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보시면 부피 분의 세제곱미터가 부피잖아. 그 다음에 몰수, 개수거든. 그래서 전체 부피의 개수를 세서 농도를 구한 거고요. 이렇게 재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전체 부피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안에 질량을 재서 농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우리가 퍼센트 농도처럼 소금물 100g에 소금 30g처럼 질량분의 질량이잖아. 전체 질량에 그 소금의 질량이 얼마 있는지를 재는 방법도 있어. 다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량의 셈이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측정해서 단위와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한 게 물리량인데, 근데 특별한 경우에 단위가 없는 물리량도 있어. 이게 뭐냐면 비율로 표현되는 거죠. 자, 비율은 단위가 없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자, 퍼센트 농도 구할 때 소금 100g에 소금물 100g에 소금이 30g 있으면 단위가 약분이 되어버리죠. 그럼 비율로 10분의 3인 거잖아. 그래서 비율이 뜬다는 건 단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 이건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위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퍼센트라는 단위라 보기는 그렇고 기호를 만들어낸 거잖아. 단위가 없는 물리량인데 우리가 기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30%라는 거는 얼마 있다는 거야? 100을 나눠서 100분의 30만큼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100분의 1을 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00을 곱하게 되면 1000분율이고요. 그때는 per million이죠. per mill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율은 단위가 없는 거야. 없는데 우리가 기호를 만들어 쓰는 거지. 편의상.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념은 잡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개념 속속 문제입니다. 1번 자연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O, 틀리면 X를 해봅시다. 1번 미시세계는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건 아니죠. 큰 걸 다루는 거는 거시세계잖아.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고. 2번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과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하죠. 맞는 표현. 3번 시간과 길이를 측정할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다른 걸 써야 되죠. 4번 현대에는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게 맞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다음은 기본량에 대한 설명이네. 가로를 채워보자. 1번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등과 같은 뭐겠니? 기본량이겠죠? 기본량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양이다. 2번 자, 기본량의 단위는 뭐에 따라서? 국제 단위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SI에 따라서 정해 사용하는 거고. 3번 자, 땡땡의 단위는 미터다. 미터는 뭐겠니? 길이의 단위겠고요. 그 다음에 땡땡의 단위는 켈빈이다. 켈빈은 뭐겠어? 당연히 온도의 단위가 되겠죠. 쉽죠? 3번
유도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1번 유도량은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양이 맞는 표현이고, 2번 유도량의 단위는 기본 양의 단위를 조합한 것도 맞죠. 3번 길이, 넓이, 부피는 모두 유도량인가? 그렇지 않죠. 길이는 기본 양인 거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4번 물체의 부피는 기본 양 중 길이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가 있죠. 부피는 길이의 길이를 3번 곱한 거니까 맞는 표현인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내신 탄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연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기억. 자연세계는 크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이 되죠. 맞는 표현이고. 2번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는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야 되겠죠. 맞는 표현. 디귿. 자연현상들은 시간 규모와 오타겠죠. 와가 되겠죠. 와. 공간 규모가 특정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진 않죠. 이거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고, 자, 2번 보시게 되면 시간과 길이 측정의 현대적 방법에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1번 세슘 원자시계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맞고, 2번 레이저 길이 측정기로 길이를 재죠. 정밀하게 맞는 표현. 3번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 단위, 나노 단위는 전자 현미경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틀린 표현인 거야. 4번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이용하여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하죠. 맞는 표현. 5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당연히 다양해졌겠죠. 맞는 표현. 다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림은 자연세계의 다양한 공간 규모가 나와 있는데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기억 공간 규모에서 라는 은하는 가 세슘보다 크다. 당연히 맞죠. 니은 측정 기술의 수준은 나 적혈구가 고양이보다 높아야 되겠죠. 더 정밀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디귿 라의 측정 은하의 측정은 인간의 경험 범위가 축소된 게 아니고 확장된 거지.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장된 거니까.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번 기본량에 대한 설명인데 골라봅시다. 기억 기본량은 측정할 수 없는 양이다. 절대 아니죠. 측정하는 양이고요. 니은 국제 단위계에 따라 기본 단위의 단위를 정해 다 사용하죠. 맞는 표현. 디귿 기본량을 이용하여 부피, 속력, 밀도 등과 같은 과학 개념을 당연히 설명할 수 있죠. 전부 유도량인 거잖아. 기본량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게 되면 다음 중 기본량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는 거잖아. 딱 봐도 속력이죠. 속력은 유도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틀린 거고. 6번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과 그 단위를 옳게 짝지어진 걸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바로 봐요. 시간은 미터가 아니고요. 세컨드가 되고, 온도는 도시가 아니고 켈빈이 될 거고요. 길이는 세컨드가 아니고 미터가 되고, 전류는 암페어가 맞죠? 이게 맞는 표현. 질량은 켈빈이 아니고 뭐가 된다? 킬로그램이 되는 거야.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네.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들이 대화한 건데 맞는 걸 찾는 거야. 학생 A, 기본량의 단위는 유도량의 단위를 조합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돼 있죠. 그지? 유도량을 기본량으로 조합하는 거야. 이걸 반대로 이야기한 거네. 틀린 거고요. 학생 B, 유도량에는 넓이 있고 부피, 속력이 있죠. 맞는 표현. 학생 C, 밀도는 기본량 중 질량과 길이를 사용한 게 맞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유도량이긴 한데 어차피 표현할 때는 기본량 중에 길이를 사용한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학생 B와 C만 맞는 거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 도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그림 가와 나는 수소 원자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 수소 원자, 지구 나와있네.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기역, 가에서 0.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같다. 이것도 잘 못하시니까 한번 써볼게. 0.1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10분의 1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나노미터는 10의 마 9승이 되는 거거든. 그럼 0.1은 또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10의 마 1승이 되는 거고, 곱하기 10의 마 9승이야. 자, 지수가 곱해질 때, 밑에가 같은 밑이라고 하죠. 지수 곱해질 때, 곱할 때, 이 지수는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10의 마 10승이 되는 거라고. 이게 맞는 표현이야.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는 거지. 통과는 어려운 게 아니고 실수 싸움이거든. 그게 등급을 결정하는 거니까 항상 꼼꼼하게. 니은, 가는 것이 세 개, 나는 미시 반대죠. 가가 미시고 나가 것인 거야. 틀린 표현. 디귿, 공간 규모에서 나는 가보다 당연히 크죠. 나가 것이고 가가 미시니까 당연히 나가 커야 되니까 맞는 표현.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딱 봐도 가를 보시게 되면 중2 때 배운 기억나시죠?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 쟀던 방법이잖아. 나는 인공위성 쓰는 거죠. 딱 봐도.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과거의 측정 방법이 맞는 표현이죠. 니은, 나는 현대 방법이 맞고, 디귿,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길이의 측정 기술이 발전했죠. 당연히 맞는 말이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3번. 그림은 어떤 단위체계에 뭐겠니? 기본량의 단위가 나와 있는 거죠.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기역,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과 단위가 맞는 표현. 니은, 이 7개의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니? 절대 아니죠. 활용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디귿, 크거나 작은 값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단위 앞에 접두 기호 쓰죠. 마이크로라든지 킬로 막 쓰잖아. 이건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표는 여러 가지 유도량과 그 단위를 나타낸 것인데, 속력의 유도량은 유도 단위가 미터 퍼 섹이고, 힘의 유도 단위 잘 나와 있고, 압력 한번 구해보고, 마지막은 몰 퍼 미터 세제곱이잖아. 이거는 농도 단위가 되죠. 이건 농도인 건 알 수 있겠다. 자, 압력만 구하면 되겠네. 자, 압력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압력은 어떻게 정리한다고? 면적분의 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면적은 제곱미터가 되고, 힘은 여기 나와 있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섹 제곱이 돼서 정리하면 분모가 미터 섹 제곱분의 분자가 킬로그램이 되죠. 따라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섹 제곱이 단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자, 기호를 보시면 속력의 단위는 길이 단위와 시간 단위 조합이 맞죠. 시간분의 거리 또는 길이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 니은엔 농도가 들어간 게 맞죠. 농도를 표현한 단위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어요.